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괄보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올해 이제 2016년도 평가죠. 그 2015년 실적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우수 사업을 좀 받았는지 간단하게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따로 자료를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나중에 레디스 사이트에 저희가 이거 올려드릴 것이고, 또 다들 아시는 법령을 가지고 제가 조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괄보조 사업도 지금 맡고 계시는 생활계정 사업, 이 사업을 시행하시고 기획하시고 관리하시려면 아무래도 이 균특법을 다 보셨을 텐데요. 이게 포괄보조 사업으로 왜 탄생했는지 그 배경이 이 균특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일단은 이 균특법의 1조에 보면 이게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협력 증진을 통해서 이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비전이 이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보기에 키워드가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이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균특법의 목적이고 또 포괄보조 사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친 이유는 이게 이제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목표,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 모든 포괄보조 사업에 사실 담겨져야 되고 그것이 저희가 평가를 하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가 생기고 그 회계의 계정을 잘 아시는 대로 생활 기반 계정, 그다음에 경제 발전 계정, 제조 계정, 세종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기반 계정이 이제 아시는 대로 그 포괄보조 사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조에 보면 생활 기반 계정에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시도나 시군구별로 그 세출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돼서 포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보조금이 거의 유일무이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부금과 달리 보조금이긴 한데 그 내용을 이제 중앙부처에서 정해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유사하게 조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2011년 예산서부터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지자체 쪽으로 방향이 옮겨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이 법령도 있고 이제 계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이게 이제 지자체가 편성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지자체가 편성한 것을 중앙부처 그 주머니에다가 태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또 시도에서는 이거를 이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교부금이라고 자꾸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경향들이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세출 예산, 이게 보시면 세출 예산의 용도를 이제 포괄보조금으로 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예산을 교부할 때 그 내역 사업의 세부 내역을 그러니까 구분해서는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당 사업이 이제 포괄보조 사업이 되겠죠. 포괄보조 사업의 내역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그러니까 돈 줄 때도 내역 사업 단위로 이렇게 이건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괄보조 단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사업 수행이나 사업 관리나 그 세부 내역 사업 단위로 또 내역 사업 단위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포괄보조 사업 단위로 평가를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들이 좀 있는데 이런 법령에 좀 근거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기재부에 이제 매년 나오는 예산 편성 지침입니다. 그거 보시면 시도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사업이라고 하죠. 생활 기반 계정 중에 시도 자율편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이 있는데, 시도 자율편성 사업은 지역의 일반적 개발 사업으로 각 시도가 이제 기재부에서 주는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시군구는 그 지출 한도 내에서 이제 신규 사업을 빼고 계속 소요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법령상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 편성의 권한, 자율성을 그 강조하고 있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참고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저희 뭐 오파심이긴 한데, 이제 보통 계시는 분들이 세부 내역 사업 또 내역 사업 단위로 사업을 많이 수행 관리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좀 덜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 담당하시고 있는 사업이 도대체 무슨 포괄보조 사업에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갖고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포괄보조 사업은 이렇게 쭉 부가 중심이 돼서 사업이 좀 30개가 있습니다. 근데 빨간 거는 이제 그 15년도에 그 16년도에 처음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15년도에 편입이 돼서 16년도에 편성이 된 사업들입니다. 이제 대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내역 사업의 그 하위 단위들을 많이들 수행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하는 문화시설 확충 운영이다 그러면 뭐 박물관 사업, 문예관 사업, 도서관 사업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또 박물관도 뭐 은평구 박물관, 뭐 구로동 박물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 박물관 사업까지는 아시는데 이 포괄보조 사업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내역사업 박물관 단위로, 뭐 문화회관 단위로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령과 이게 자꾸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재작년서부터 이 포괄보조 사업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세부 내역, 그다음에 여기 내역 사업들을 다 묶어서 포괄보조 사업 단위로 그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평가를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이제 이것을 문화시설 확충 운영을 하는 그 시도 간에 상대 평가를 했었는데요. 다음 말씀드릴 자체 평가라는 부분과 좀 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시도에서 하는 이 각 사업들을 비교 평가하도록 그렇게 작년서부터 바뀌었습니다. 노후상수도는 이제 그 17년에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됩니다. 16년에 이제 편입이 돼서 17년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이번 평가에서 빠져 있습니다. 요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 포괄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36번 사업이 지역평가 지침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자체 지역위 내에서 그 과제 단위로 심층평가하는 형식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도 사업 30개, 시군구 사업 6개, 죄송합니다. 5개가 그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군구 사업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같으면 이제 기초생활 기반 확충, 뭐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밑에 세부 내역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들, 실적들을 모으고 또 그거를 다시 포괄 단위로 모으는데 많이들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뭐 잘한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평가 체계가 이렇게 된다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체계를 잡으신 지자체나 사업들도 자주 이렇게 발견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법령을 잠깐 가서 이게 이제 43조 이게 지역발전위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조항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 시행령, 아까 법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시행령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재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고 할 때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 사업을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 사업, 이게 이제 소위 내역 사업이나 이제 세부 내역 사업인 거죠. 세부 내역 사업은 저도 뭐 이쪽 업무를 2010년부터 했지만 아마 그 전에 훨씬 이전에 옛날서부터 넘어오던 그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내역 사업을 만든 것 같고 그 내역 사업을 다시 합쳐서 포괄보조 사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꽤 역사가 긴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령상에는 이 목적이 같다고 일단은 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 사업을 하나의 이제 포괄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이제 기재부가 정해주죠.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렇게 이제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이 사업에 대해서 포괄보조 사업이 되겠죠. 이 포괄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책 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아마 문서를 지역발전위원회 통해서 받으셨겠지만 사실 이 조항 때문에 이 성과 지표를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말씀을 드렸냐면 그 성과 지표를 평가받을 시점에 일단 자율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외부 자꾸 지적이 있고 법령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지금 11월 아마 3일, 2일이나 3일 뭐 그때까지 원래는 10월 31일까지인가 지역 문서에 보면 각 포괄보조 사업별로 그 지역이 관리 지표하고 성과 지표를 내십시오. 이렇게 아마 문서가 가 있을 겁니다. 그 이제 관리 지표라는 게 아마 일자리하고 포괄보조 사업 단위로 일자리하고 만족도로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이 뭐 정책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포괄보조 사업의 이제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가 2개에서 4개를 이제 미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서가 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자체 성과 지표는 이제 보고서를 쓰시게 되면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물론 뭐 많은 사업들이 저는 이제 연초나 연중에 그 성과 지표들을 세팅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근데 여기는 보면 좀 제가 이걸 어젯밤에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가면 지역이는 이걸 측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기재부 장관이 정한 신청 한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괄보조 사업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세부 내역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그 지자체한테 포괄보조 사업에 대한 그 편성 기획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하다는 그 성과 지표, 정책 목표와 다른 목적으로는 이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목표가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업들의 아까 제일 앞에 1조에서 봤던 삶의 질, 삶의 질 제고 이런 거에 보면 만족도라고 치면 그것을 벗어나는 그 사업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장기적으로는 앞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관리 지표와 각 포괄보조 사업별 그 성과 지표가 이제 세팅이 올해는 좀 느슨하게 되겠지만 내년에는 그 타이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그 포괄보조금을 그 구성하는 세부 내역 단위에서 그 성과 지표들을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방향에서 벗어나는 내역 사업들을 사실 편성하시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장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그 금액조차도 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자치단체장이 신청한 사업 중에서 그 지표하고 또 안 맞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책 목표와 그 사업별 뭐 성과 지표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아마 이 사항은 그렇게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에서 요걸 가지고는 보완 요청을 하시진 않는 것 같고, 예산 편성 지침상에 이제 보면 뭐 포괄보조금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아마 검토해서 보완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까지 보시면 계속 이제 그 지자체의 자율성에 대해서 또 포괄보조 사업에 대한 그 성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또 이제 이 지역위가 이것을 평가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표와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오후에 설명드릴 서식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 개정하고 세종 개정도 이 생활 개정과 유사한 사업을 포괄보조 사업을 편성할 때는 위의 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체평가 조항이 또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지역위가 이제 평가 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한테 통지를 하면 시도지사는 그 3번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2월 말까지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주고 지역발전위원회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결과를 안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올해는 챙기셔서 그 사업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잘라가지고 참조하라고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행령상에 이렇게만 돼 있고 그 자체평가를 어떻게 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가 매년 이제 변화하고 있는 그 요인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내역사업 단위로 시도 간에 지자체 간에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전에는 포괄보조 사업 단위로 해서 시도 간에 비교 평가를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들과 관련해서 이 자체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시도가 책임지고 시도 내에서 이제 상중하 평가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각 부처의 이제 그 사업들을 부처 내에서 이제 상중하 평가 매기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뀌면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작년서부터 자체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자체 평가를 할 때 그 보고서만 쓰시는 것까지만 이제 자체 평가였습니다. 이제 담당자가 보고서를 쓰시고 담당자가 스스로 이제 점수를 매기시는 것까지가 자체 평가였고, 뭐 부가적으로 그 외부 위원들을 좀 불러다가 점수를 매기시는 시도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담당자가 쓰고 점수 매기는 데까지만 자체 평가이다 보니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그 지역발전위원회 생각만은 아니고요. 이게 평가 결과가 5월 초, 빠르면 5월 초쯤에 잠정 결과가 이제 지자체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도에서는 전혀 이제 포괄보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담당자가 바뀌거든요. 담당자가 바뀌고 새로운 담당자가 보름이나 한 달 만에 보고서를 써서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그 보고서가 부실하겠죠. 부실한 보고서가 이제 평가를 받고 5월 초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예산 편성에 활용되다 보니까 그 새로 맡으신 담당자나 새로 맡으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이 평가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평가 결과가 나쁘면 전임자 뭐 탓을 하시고 뭐 이렇게 되고, 또 그 자치단체장도 크게 이제 포괄보조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그랬던 좀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이 자체 평가에 포함이 돼서 지금 올해는 좀 당겨졌습니다. 예산 신청 기간이 좀 앞당겨지는 바람에 12월 말까지 이제 보고서를 쓰셔서 시도 총괄에게 내시면 시도 총괄이 이제 1월 중에 자체 평가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좀 그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인사 나기 전에 보고서를 마감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쓰시고 이제 1월 중에 1월 말까지는 어쨌든 시도 내에서 상중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시도지사한테 도장받고 지역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전년도까지 담당하셨던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알기로는 몇몇 시도에서는 그거를 부서 평가에 또 반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까지 해서 자체 평가가 좀 당겨지고 시도 내에서 직접 이제 아까 편성도 자율이었기 때문에 이 평가도 이제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자체 평가 기준인데 오후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보시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점수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획이 20점, 집행이 30점, 성과가 50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포괄보조 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냐, 포괄보조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느냐, 포괄보조 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관련 파급 효과가 충분하냐. 그다음에 이제 뭐 보고서 좀 늦게 내신다거나 하면 시도 내에서 이제 감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질문이 이제 포괄보조 사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평가는 서면 평가가 원칙이거든요. 당연히 답을 포괄보조 사업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일단은 보통 점수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미흡 사업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는 포괄보조 사업 관심 없고 우리가 하고 있는 내역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막 열심히 쓰세요. 그러면 전부 보통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 의도가 포괄보조 사업 단위로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를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료를 찾는다 이런 말씀은 좀 이상하지만 그 관점에서 쓰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내역사업, 세부 내역사업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시긴 하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내역사업이 뭐 하나이든 두 개이든 그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역사업이 두 개라도 세부 내역사업이 뭐 5개씩 해서 10개의 세부 내역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내역사업이 5개라도 세부 내역이 하나라서 5개의 세부 내역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역 사업하고 세부 내역 사업의 경계는 그냥 사업 수행하시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그 담당자를 좀 나누시는 그런 차원이지 실제 이제 이 포괄보조 사업 측면에서 보면 내역 사업별로 구분을 하나 그 밑에 또 세부 내역 사업별로 구분을 하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모아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아까 앞서 그 법령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들이 정말로 유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서 포괄보조 사업 안에 존재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작년에 두 번째였지만 우리는 내역 사업이 성격이 너무 달라서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데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첫 번째로 뭐 원칙적으로 잘못 쓴 기재부에서 있을 수 있죠. 이걸 잘못 묶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내역 사업이 이제 아시다시피 포괄보조금으로 신청을 할 때 내역 사업을 지자체가 스스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막 엉뚱한 내역 사업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몇 사례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예산 담당자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평가에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도 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도 이게 일단 제가 개수로만 써왔는데 시도는 우수가 이제 53개였고요. 작년에 이제
아시겠지만 시도 포괄보조 사업은 개수 기준이 아니고 예산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을 나누거든요. 어쨌든 뭐 개수로만 일단 뽑아봤습니다. 시도는 이제 53개가 우수고 미흡이 130개고 시군구는 이제 이게 개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20%, 15%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개수 비중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별로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고요. 이제 시도사업 53개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총 20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평가 대상 30개 중에 20개 사업이 이제 우수 등급을 받은 거죠. 각 시도에서 종류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평가 지표나 평가 방식에 이 편향성이 좀 있어서 특정한 사업들, 특정한 포괄보조 사업만 좀 우수를 많이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으셨는데 저희가 계속 앞서도 지표도 보셨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포괄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정한 사업에 이렇게 좀 오리엔티드 이렇게 편향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이 16개 시도가 하는데 7개 시도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보시면 또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요까지는 보시면 이제 한 두 개 시도에서는 우수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업은 1개 시도에서만 우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이 또 작년에 처음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이제 작년에 처음 평가를 받은 사업인데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는 이거 뭐 자화자찬을 하는 건 아니고요. 평가 방식이 특정 사업이나 어떤 것에 이렇게 좀 편향되는 평가 지표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반면 이제 10개 사업은 이제 우수가 없는 거죠. 뭐 여기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지금 빨간색은 이제 작년에 신규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하나니까 우수가 되기는 힘들었겠죠. 요거 보시면 이제 요거는 놔두고 이건 근데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곰곰이 좀 보니까요. 이 보시면 이거 17개 시도가 다 하거든요. 모든 시도가 다 하는데 우수가 없고 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농업 기반 정비나 업 기반 정비 이런 거는 엄청나게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산 관광 자원 개발은 이게 제 기준입니다만 이 내역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역 사업을 이렇게 그룹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생기는 대로 내역 사업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뭐 좀 차치하고 이 두 가지 사업 이게 대표적인 이제 하드웨어 사업들이거든요. 문화시설 확충 운영, 체육기능시설 지원, 뭐 산림경영 자원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나무 주로 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 기반 정비도 보면 뭐 하드웨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기반 정비나 어업 기반 정비 워낙에 오래된 사업이고 대중교통 지원도 요거는 내역 사업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게 내역 사업이 이렇게 뭐라 하지? 악유가 좀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들이 좀 안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한 두 가지로 유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 그다음에 아주 오래돼 가지고 세부 내역 사업, 세부 내역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금 성과 관리가 잘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포괄보조 단위의 취지라 그럴까요? 그 취지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뭐 이건 제 의견이니까 나중에 Q&A 시간에 좀 뭐 질문 주시거나 다른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했는데 일단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어차피 오후의 내용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좀 가급적 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평가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쓰면 당연히 점수를 잘 받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장황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좀 시사점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괄보조 사업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령이나 이 제도 자체가 포괄보조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평가 질문도 그렇다 보니까 포괄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한 사업들은 내역사업 간에 또 서로 협력이 잘 돼서 좋게 평가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몇몇 사업 또 몇몇 지자체에서 포괄보조 사업 단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신 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딱히 담당자가 완전히 정해져 있다거나 조직 부서명이 완전히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 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으신 지자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실제로 그 사업을 잘 중간 점검도 하시고 성과 관리도 중간중간 잘 하시면서 이 평가를 잘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성과 지표 이제 포괄보조 사업의 그 목표나 성과 지표에 부합하는 내역 사업들이 기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들어간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다른 데 예산 신청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들어온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보고서 쓸 때도 이렇게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내지 4개의 성과 지표를 제시하시는데 영 따로 노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성과가 안 잡히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법령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야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성과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런 내역 사업들을 좀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말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들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역 사업이나 세부 내역 사업별로 이제 예산도 칸막이식으로 편성하고 사업 추진도 1년 내내 뭐 같은 포괄보조 사업이긴 한데 한번 만날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허다하고 뭐 그 현실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세부 내역 사업이나 내역 사업의 추진 부서 간에 좀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포괄보조 사업이라는 취지도 못 살리고 관리도 안 되고 뭐 개별적으로 열심히 수고하시긴 하는데 평가는 잘 못 받고 이런 결과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이제 부정을 하면 사실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법령에 있는 제도고 또 이게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제도에 충실하자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건 뭐 제가 경험치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번 한 2, 3년 전에 전화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서 할 수는 없어서 17개 시도를 다 전화를 해서 시도사업, 시도포괄보조 사업, 지금은 30개인데 이제 과거 20개 시절 때 이거 시도에 돈이 가면 곧바로 그냥 시군구로 돈 보내는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한 60, 70% 됐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시도에서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거나 관리를 안 하시는 그런 포괄보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를 쓸 때 되면 이제 다른 일을 막 하시다가 이제 이거 이제 혼자 책임지고 쓰셔야 되니까 관내 시군구에 이제 보고서 서식 뿌려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쓰셔가지고 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뭐 딱 보이기도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도 사업이 그렇다고 시도에서 다 그걸 돈을 붙잡고 이제 수행을 하거나 실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회계 개편을 할 때 계정간에 이렇게 좀 옮겨간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시도 사업 경우 중에 이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시군구하고 이 정기적으로 좀 협의하실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연초에 포괄보조 사업 단위의 어떤 성과 지표나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좀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잠깐 뭐 이거 제가 그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데 예시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거 관련돼서 우리 책자에 보시면 244쪽이네요. 제주시의 그 제주도의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제주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이게 그 설명회를 작년에 다녀보면 이 사업이 제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역 사업이 너무 달라서 이거 우리 성과 지표를 뭔가 세팅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셨는데 제주도 244쪽에 그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내부 조직 간의 이제 합의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역 사업을 하는 그 사업 주체들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그러면 지도 여기 보시면 일단 이게 이제 증빙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업무 협의회를 이제 다 모여서 하신 거죠. 개최를 했고 그 밑에 보시면 또 2015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 과장 또 이게 농업기술원이니까 원장, 국장, 부서장이 모여서 그 편성 업무 협의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45쪽 하단에도 보시면 15년도 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 의견이 왔을 때 내역 사업별로 그 개선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를 또 하셨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포괄보조 사업 단위로 성과 관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뭐 대상자 선정하고 중간 평가회도 가지고 만족도 조사도 한 다음에 또 결과 평가회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가서 제가 아마 제 기억에 면담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내역 사업들이 4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조직적인 측면에 약간 구조적인 그 유리함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 내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초에 모여서 성과 지표도 세팅하시고 중간 점검도 가지시고 또 결과 보고회도 갖고 차년도 사업 기획도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내역 사업도 열심히 하시지만 포괄보조 사업 단위로 성과를 도출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괄보조 사업이 이제 그 목표와 부합하는 성과 지표와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오후에도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점수를 저희가 이제 그 평가 지표가 아까 두 가지거든요. 포괄보조 사업 단위로 이렇게 잘 돌아가느냐. 이제 굳이 따지자면 두 번째는 그 포괄보조 사업을 대표하는 지표를 정말 잘 설정해서 잘 달성했느냐. 그게 이제 큰 그 점수의 이렇게 중요한 축인데요. 그러려면 이제 성과 지표를 잘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 지표가 이제 소위 그 투입 지표나 과정 지표들을 잡으시면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드린 예라 식상할 수 있는데 교육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커리를 짰더니 한 달에 뭐 10강좌씩 총 120 과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1억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120 강좌 하겠다는 것은 투입 지표고요. 그걸 이제 실제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면 과정 지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교육을 1000명을 했다. 이러면 이제 소위 여기 나오는 아웃풋 지표거든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00명 교육했더니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됐고 아니면 1000명 교육했더니 실제로 100명이 취직을 했더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이제 아웃컴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그 120 과정을 여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100명 교육시키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표를 이제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내역 사업 단위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투입이나 과정 지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육 과정 몇 개 했다. 아니면 뭐 몇 킬로 길 닦았다. 뭐 이런 아니면 건물 뭐 하나 지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 성과 중심의 지표들을 좀 세팅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잠깐 그 상을 받지 못한 그 우수를 받지 못한 10개 사업 중에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 우리는 올해 목표는 도서관을 하나를 짓는 게 목표고, 내년에는 그 하나를 새로 시작하는 게 목표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전에 이제 BTL 사업,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내역 사업 중에 BTL 사업의 목표가, 그 성과 지표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도서관을 이제 그 민자를 받아서 첫 해에 10개를 지은 거예요. 뭐 10개든 5개든. 짓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분들의 성과 지표는 그 원리금 갚는 것이 성과 지표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돈 들어오면 원리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성과 지표입니까? 그 도서관이 얼마나 활용되는 것이 이제 성과 지표지, 그 원리금 갚는 게 무슨 지표입니까? 이렇게 이제 아마 악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 사업들이 이제 대부분 이 공사나 이게 그 준공이나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그런 투입 지표나 과정 지표만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 자체가 이제 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한 2-3년 안에, 물론 당해에 완료된 시설이 있다면, 세부 내역이나 내역 사업 중에 완료된 시설이 있다면 그 완료된 시설에 이제 당해년도 성과나 만족도나 활용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정말 올해는 신규로 그냥 그 실시 설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그 완공된 그 시설들이 올해 얼마나 활용됐는지를 조사하시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신 데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 사업이 너무 많거나 세부 내역 사업이 너무 많으면 이 성과 지표가 이제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성과 지표를 뭐 특정 지표를 2-3개 잡았는데 그것에 기여하는 내역 사업이나 세부 내역 사업은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는 해당 없는 이제 지표들만 쭉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 2가지거든요. 지표를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정말 상관없는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거나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뭐 내역 사업을 줄이거나 조정하실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그 지표를 좀 잘 세팅하실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에 11월 3일까지 제출하시는 이제 그 자체 성과 지표를 내실 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내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평가 결과를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어떤 지표 좀 바꿔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하셔서 바꾸셔도 무방하니까. 왜냐하면 또 내년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상반기 중에 중순쯤 되겠네요. 그때는 아까 법령을 근거로 해서 좀 사전에 그 지표를 세팅하려고 합니다. 한번 세팅이 되면 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표를 좀 미리 조금 고민하셔서 세팅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 관리하시고 또 내역 사업들을 편성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잠깐 그냥 제가 이게 뭐 제가 예시 이렇게 들으면 뭐 너무 절대적일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일단 책자에 보면 255쪽에 이게 전남의 이제 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거든요. 예. 249쪽도 있고요. 뭐 255쪽도 있는데 249쪽 보시면 이제 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라는 것을 해서 여기 보면 내역 사업이 이제 뭐가 있냐면 250쪽에 보시면 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지원, 수산물 제조 가공 지원, 어촌 체험 관광 지원, 이렇게 내역 사업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내역 사업을 가지고 255쪽에 성과 지표를 어떤 걸 잡았냐면, 그래서 지원하는 기업이 그 단체나 이것이 총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리고 또 그 지원 기업과 단체의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리고 어촌 체험마을의 프로그램 관련해서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아웃컴 중심의 지표를 일단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표를 잘 잡으신 것 같고 256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제 물론 그 위에 보면 달성도가 있습니다. 달성도는 이제 증빙을 근거로 얼마나 달성하셨는지를 작성하셨는데 그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 사업이 3개였잖아요. 그 3개 내역 사업을 아까 지표 그 1, 2, 3 세 가지가 그러니까 내역 사업이 어떻게 그 지표에 기여하는지를 쓰셨어요. 보시면 지표 1이 이제 그 매출액 증가인데 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에서 이제 491억인가요? 그죠? 491억. 그다음에 수산물 제조 가공 지원에서 17억. 일자리도 이제 144명, 55명. 그다음에 어촌 체험 관광만 이제 이것을 통한 소득 증대가 4억 6천 이렇게 해서 내역 사업이 이제 3개인데 어쨌든 지표 2개는 2개의 내역 사업을 이제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지표는 뭐 그 사업의 특성상 이제 어촌 체험 관광 지원에 그 하나만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좀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표가 이제 아웃컴 중심의 지표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설정 근거나 실제 산출한 내역 그다음에 그 관련 증빙들이 적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보고서가 좀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어벙벙하게 쓰시거나 또 그 한 번 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조드리면 빈칸으로 두시면 이게 점수를 3개 중에 고르게 돼 있는데 하나는 빈칸으로 두시면은 그게 0점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서를 명확하게 쓰셔야 되는데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포괄보조 단위에서 이제 관점에서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걸 내역 사업이나 세부 내역 사업에 단순하게 이제 나열형으로 쭉 쓰시면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 자체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증빙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생산하신 그 문서라든지 언론에 뭐 보도자료 내신 거라든지 뭐 뉴스에 나왔다든지 하다못해 뭐 주간 업무에 올라가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자치단체장 지시사항이라든지 뭐 하여튼 기존에 대내외적으로 생산되어 있는 문서가 일단 그 기본이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그 증빙을 근거로 이제 구체적으로 요약하거나 인용하신 내용들이 그 보고서에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고서를 보면 증빙을 이렇게 쫙 붙여놓고 그 요약을 안 해주시고 그냥 제목만 이렇게 한 줄씩 쓰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가위원들이 그걸 증빙을 보면서 위원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 좀 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쓰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러니까 증빙을 좀 요약하고 인용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꾸로 이게 증빙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신 다음에 그거 관련된 증빙을 만드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증빙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증빙을 근거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증빙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고서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으면 그 내용이 이제 명확하게 언급된 부분만 증빙으로 발췌하셔서 이제 첨부해 주시면 되거든요. 뭐 조금 설명이 필요하면 위에 수기로 이렇게 손으로 좀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관련 자료를 일체를 그냥 통째로 붙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막 3,000페이지씩까지 되고 이랬는데 올해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도 한 200~300페이지씩 붙이시는 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원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되니까 최소한의 증빙을 좀 붙여주시고 그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이 언급된 부분을 이렇게 뭐 친절하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자체평가 배점을 뭐 기준을 준수하십시오 이렇게 했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자체평가 보고서를 이제 내시면 시도에서 그 점수를 보고서를 내실 때 본인이 점수를 매기는 그 란이 있거든요. 본인이 매기시고 그거를 시도에 내시면 시도에서 이제 평가위원회를 꾸려서 그 점수를 매긴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이제 점수 편차가 별로 없으면 이제
스스로도 잘 하신 거고 위원회에서도 잘 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상중하를 나누어서 이제 지역으로 보내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이 담당자가 일단 할 때 일단 무조건 그 우수 점수 제일 높은 점수를 줘서 뭐 100점, 98점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 주시면 위원회에서 이제 그 각 시도별 위원회에서 점수를 뭐 많이 깎아버린다거나 아니면 또 거기서는 또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지역에서 보고 이거 원래 이제 그 기준하고 다르게 점수가 과다하게 채점되었다 그래서 또 깎아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오후에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고 그 점수를 최대한 그래서 여기 뒤에 첨부되는 그 우수라고 된 데도 보면 일부 이제 점수가 높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점수가 대체로 생각보다 높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긴 한데 그 의미는 스스로 점수를 그 기준에 맞게 잘 매기신 거예요. 네. 그다음 네. 뭐 제가 좀 오늘 저도 첫날이라서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좀 한두 분 질문 받고 답변 드리고 제 시간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